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매에 따라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의 둔화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물가 지표의 안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여력을 높여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전체적인 금융시장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 중반까지는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공식 고용 지표를 앞두고 그 전에 발표됐던 졸츠라던가 또 ADP 민간 고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고용 지표, 공식 고용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이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를 좀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 모두 주 중반까지는 괜찮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까지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코스피가 3,200선을 이제 탈환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겠지만 너무 또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우려감들로 시장이 조금 번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하락세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인포맥스 방송 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자산시장, 특히나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 항상 경기 침체와 또 대폭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하되는 그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경기의 하강 속도, 결국은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과연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즉 경기 침체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냥 후행하는 금리 인하일 건지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성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약간 반론을 펴시는 분들은, 아니 경기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온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 경기 침체와 또 대폭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꼭 경기 침체에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하는 게 경기 침체기에 금리 인하가 인하된 거고, 이 녹색 바가 뭐냐면 경기가 약간 노멀한 상황일 때, 또는 그냥 침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성장률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국면인데,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됐던 이런 국면들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확실히 경기 침체 아닐 때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만, 경기 침체 기간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아무리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미 연준이 다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재개할 텐데, 작년에 9월 50bp, B컷, 그 다음에 11월, 12월 25bp씩 해서 작년에 4분기에만 100bp 금리 인하를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해오다가 이제 다시 올해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9월부터 재개되는 금리 인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작년 같은 경우는 좋은 금리 인하에 속했단 말이에요. 즉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특히나 9월달 금리 인하가 B컷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뭐 샴룰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랜만에 샴룰을 한번 꺼내서 봤는데 최근 상황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이 실업률이 지난 12개월의 가장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이제 샴룰이 발동이 돼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딱 0.5를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시면 8월이었구나. 8월에 0.57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작년 9월에 연준이 50bp B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들을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잠재워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를 압도하는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작년 12월까지 쭉 뻗어나가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년 연말에 미국 주가가 이제 마무리됐었던 게 작년 사사분기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뭐 샴룰 상에서는 아직은 뭐 상당히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는 지금 슬슬슬 이제 다시 실업률이 조금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은 실업률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그 하반기와 비교해 보면은 이 실업률의 증가 속도는 좀 완만하긴 합니다. 작년에는 보시면 이렇게 빨리 올라왔죠. 뭐 가장 저점이 3.4였던 것들이 지금 4.3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실업률은 횡보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 보시면 지난 6월 지표가 4.1, 그 다음에 7월 지표가 4.2, 그 다음에 8월 지표 4.3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상승세를 재개를 한 겁니다. 지난 6월 달 지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고용지표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올해 4, 4분기 가게 되면 10월, 11월, 12월 가게 되면 다시 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작년처럼 과연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냐, B컷을 해줄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 발표됐던 고용지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8월 달 고용지표가 22,000건 정도로 예상치 7만 건대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6월하고 7월 지표가 수정이 됐는데 지금 6월 달 지표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워낙 8월 지표가 예상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월비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거의 몇십 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고용 지표가 6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나 4개월 연속 10만 건 이하를 밑돌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는 한 20만 건 20만 건 정도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생겨나면 되게 고용 시장이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만 건 이하로 4개월 연속 떨어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고용 시장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고용지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냐. 지금 지난달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이 고용시장의 부진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기존에 원래 5월하고 6월달 고용지표는 높았단 말이에요. 막 14만 건, 15만 건 이랬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집계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얘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업에게 서베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서베이를 해서 나온 부분을 집계해서 바로 이제 속보치 발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그 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니까 매우 빠르게 발표된단 말이에요. 지금 8월 지표 같은 경우는 9월 5일 날 발표됐는데 7월 지표 같은 경우는 8월 그 첫째 주 금요일이 되게 빨랐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거의 하루 지났는데 그냥 발표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발표되니까 좋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1차 응답률만 가지고 고용지표를 발표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1차 때는 대부분 한 60% 정도 응답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면 한 80%, 85%, 그 다음 3차 가면 거의 95% 정도 그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합계해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고용지표가 이렇게 그 수정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비농업 부문의 1차 응답률이 이게 한 2022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 전후 정도였는데 2024년 이후부터는 이 응답률이 6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기업들만 이 1차에 응답을 한다는 거고,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거나 실무자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지금 막 매출도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막 해고를 해야 될 판이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니네들 지금 고용시장 상황 어때? 빨리 서베이 해줘라고 하면 이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 바로 응답할 수 있겠냐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경기 여건이나 업황이 좋은 기업들이 1차 때 먼저 그래도 좀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까지는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아유 그래 이거 저기 1차 때는 못했지만 2차 때는 해줘야지 아무리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더라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그 5월과 6월 고용지표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된 이유도 5월하고 6월 달에 1차 응답 자체가 낮다 보니까 당시에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은 기업들이 먼저 서베이에 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2차, 3차에 응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그 감소했던 기업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저는 이제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7월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몰라요. 이것도 아마 이제 2차 정도만 서베이 조사된 것 같고 3차까지 가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8월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때부터 지금 22,000건 나왔으니까 이제 매우 부진하긴 한데 과거의 계절성을 보면은 8월 달 지표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의 약간 드라이빙 시즌 휴가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조금 상향 조정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들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오히려 8월 지표는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평균적인 8월의 흐름인데 저는 5월 달 이후부터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1차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2차, 3차에 사후에 보완되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8월에 이번에 고용 지표 적게 나온 것이 설령 과거의 패턴대로 조금 상향 수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상향 조정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확실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은 맞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 돼버렸고 한때 뭐 9월에 그 50bp 빅컷을 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이제 그 지난달에 미국의 PPI가 쇼킹하게 나오면서 이거 잘하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고용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하겠네. 이제 이렇게 계속 시장의 어떤 그 생각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상은 그대로인데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만 그냥 약간 촐싹대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9월 17일 날 있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 89%. 나머지 11%는 오히려 빅컷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다시 지금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25bp 금리 인하가 현실적인 것 같고 50bp는 지금 조금 너무 과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9월은 25bp 한다 치면 지금 남아있는 10월 29일 그 다음에 12월 10일 남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 남은 FOMC 중에 과연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제 그게 더 관건인데, 지금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다시 세 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현재 고용지표 상황을 생각해 보면 9월, 10월, 12월 매 FOMC 회의 때마다 25bp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 확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연준 내에서 그 위원들을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나 미셸 보우만처럼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라던가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라던가 이런 쪽들은 뭐 연내 뭐 한 번 정도 내지는 많아야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또는 물가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적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고용시장과 물가인데, 고용시장만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부터 매 회의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용지표만 보고 금리 정책을 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통화 정책이 정말 온전히 고용시장만 보고 갈 수 있을 텐데, 물가가 불안하게 나오면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조금 끌려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나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썩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저는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 물가 지표 추정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당분간 미국 물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키는 고용지표가 얼마나 부진하게 나올 건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8월 고용지표가 뭐 상당히 쇼킹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금리 인하는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예요. 금리 인하니까 무조건 이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보여준 거는 그냥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죠. 지난주에 미국 주가가 다우가 0.48 빠지고, 그 다음에 S&P가 0.3 마이너스, 나스닥이 뭐 거의 약법 정도로 끝났는데, 장 초반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S&P 500도 보면 일중 고점에 시작했어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쭉 빠져서 끝났단 말이에요. 어딨어 지금? 이렇게 볼까? 1분이 아니고 한 5분 정도 볼게요. 보시면 좋았다가 갑자기 쭉 빠지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잘 안 보이네. 그냥 여기 일봉 차트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시가보다 종가가 지금 낮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네? 그러면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주가가 올라서 시작했다가 고민을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 그럼 호재 맞아? 금리 인하하는 거는 맞는데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빠르게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악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연준이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유지할 때는 금리 인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에 비하면 금리 인하가 좀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어떤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라던가 또 경제의 구루들은 이번에 고용지표 나오는 걸 보고 지난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난 7월에 금리 인하를 고용시장만 보면 했었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금리 인하를 놓쳤어. 그 얘기는 결국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지금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작년 9월처럼 요번 9월에도 B컷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작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작년은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구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때가 아니라 고용 시장만 보고 그냥 지금 고용 빨리 안 좋아지네. 샵룰 막 올라오네. 이러니까 50pp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때거든요. 작년 9월은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그 CPI가 한 3월 지표에서 3.5로 높은 수준 유지하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작년에 한 9월 달에는 미국의 그 CPI가 2.4%까지 거의 3.5에서 2.4까지 쭉 내려오는 구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고용시장만 보는 그런 통화정책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뒤로는 쭉 안 떨어지고 완만하게 있다가 지금 상황은 오히려 올해 4월 2.3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구간이 달라, 국면이. 작년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위축되니까 B컷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작년보다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 악화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번 주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결국 관건인데, 제가 물가 지표를 추정을 해 보니 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그 상승률은 제 예측치가 잘 맞죠, 여러분? 지금 추정을 해보니까 한 2.8 정도가 예측이 돼요. 모델로만 따지면 2.8인데, 이제 요거는 계절성만 따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줘야 되는 게 유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유가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도 계속 이거는 이렇게 좀 가늠이 안 되는 게,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 정도일지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난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PPI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전년 동월비로도 갑자기 2.4에서 2.7로 훅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 PPI 기준으로도, 전월비 기준으로도 갑자기 막 0.9로 확 치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추정 모델 사항에서는 한 2.8 정도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나, 이 관세에 대한 영향들을 감안해 보면 한 2.9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켓 컨센이 지금 한 2.9 정도이더라고요. 자, 그래 버리면 지금 움직임으로 보면 이게 2.7인데 2.9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은 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지만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시장의 경기 침체를 압도할 정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지금 최근 몇 주 동안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코멘트 하는 걸 여러분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시장은 지금 계속 박스권, 오히려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다시 비중 확대인데, 비중 확대의 규모와 폭은 8월 고용지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물가가 당분간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이 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8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내 2차례는 기본, 3차례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8월 달 발표됐던 고용지표처럼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와버리면 설령 연말까지 남은 세 차례의 FOMC에서 25bp씩 금리 인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고용 그 지표의 서베이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6월 고용 지표가 2차나 또는 3차에 서베이가 진행되면서 그 원래는 플러스로 나왔던 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원래 여러분 6월달 고용지표는 뭐 18만 건인가 플러스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월까지는 그래도 플러스 2.2만 건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남아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남아있는 고용지표 중에 첫 번째 발표되는 고용지표부터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이제 꽤 커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느끼는 충격은 훨씬 좀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6월 지표는 마이너스였지만 발표 당시에는 플러스 10만 건대였어요.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처음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 어땠겠어요? 그때는 훨씬 더 컸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완충 역할을 해준 건데 지금 최근에 고용시장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처음 지표부터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연말에 그 어느 월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이게 과연 연말까지 남아있는 FOMC에서 세분 금리나 해주는 거를 시장이 만족할까? 오히려 야 이거 더 금리나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금리나를 더 해야 되는데 물가는 지금 계속 높은 수준 나와가지고 이게 금리나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 물가 추정 모형상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월 지표, 그러니까 적어도 10월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와 11월에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까지도 계절적인 측면에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발표되는 11월 고용지표부터 조금 낮아져요. 계절적인 효과는. 여기에 플러스 관세에 대한 효과는 좀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뭐 이제 연말쯤 가가지고 물가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9월, 10월, 11월까지는 물가가 꽤 높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까지도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환경이고 이거는 그렇게 위험자산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애초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고 미국 주식을 비중 확대로 살짝 갔었는데 더 느리기는 부담스럽고 오히려 미국도 그냥 대충 조금 올라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올해 장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YTD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코스피 33.6%, 코스닥 19.6%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S&P 10.2, 나스닥 12.4%인데 역시 미국 주식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연말까지 욕심을 내는 것보다 그냥 익절하고 좀 주식 비중 좀 줄여놓고 현금 비중 좀 많이 확보해놓고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말고 또 할 얘기 좀 많았어요. 그 지난주에 장기 재정 전망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건 조금 긴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장표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장기 재정 전망 이게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3차로 2025에서 2026년 2065년 장기 재정 전망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5년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년도에는 한 43%였다가 2040년도 100%에 근접했다가 그래도 그 뒤로 가서 조금 낮아지는 이런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요런 형태였는데 요번에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그냥 25년부터 2065년까지 쭉 늘어나 버려요. 그리고 65년도 가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156%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그리스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한국의 장기 재정 상황이
엄청 악화됐다라는 거고, 내년도에 또 확장 재정을 지금 정부가 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부채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오늘 내일의 이슈가 아니라 길게 가져갈 이슈인데, 결국은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지 않고 무리하게 재정만 썼다가는 우리도 나중에 이게 재정이 거덜나 가지고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 둔화 때 재정에 대한 우려와 신용에 대한 우려로 마치 외환위기 때 경기가 안 좋았지만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외환위기가 재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 물가지표가 키를 쥐고 있는데, 요번 주 발표되는 물가지표 저는 좀 찜찜하다. 특히나 요번에는 목요일 날이 CPI가 발표되는데 수요일 날 PPI가 먼저 발표돼요.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PPI보다는 전월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면 작년에는 전월비 상승률이 매우 높았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생산자 물가에는 분명히 그 관세에 대한 충격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젠가는 그 소비자 물가에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 폭의 문제일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전가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결국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주 고용지표를 본 제 느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를 좀 복귀해보면서 결국 금리 인하의 속도에 키를 쥐고 있는 이번 주 물가지표까지 한번 예상치를 말씀드렸고요. 고용시장만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당분간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쉽게 허락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봤었을 때 위험자산에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올해 이 정도 수익률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익절하고 좀 더 현금 비중을 가지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저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